안녕하십니까, 강격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16개 기출문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노화를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금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각서의 주거자 면적 1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5년과 10분의 3 조합되어 있는 5번이 옳은 답인데, 우리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원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하자 담보청약이 지난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수선과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증축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5년 경과된 때 증축 가능한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것 구분하시고, 이렇게 증축하는 주거자 면적은 원적으로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에 넣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입자 저축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해야 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 저축과 관련되어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청약부금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주거자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85가 먼저 나야 되고, 두 번째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둘 다 모두 청약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만능통장에 해당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주택법령상 입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자 대표회의는 공용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공용부분 관리와 직접 관계된 사항에 대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여기에 문제 형태입니다. 1번입니다. 공동택 관리 방법의 제한. 공동택 관리 방법은 위탁관리, 자치관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는 입자 대표회의 또는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입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 방법의 제안은 입자 대표회의의 의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니어머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를 정한 관리규약의 개정 확정.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자 대표회의 또는 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입자 등의 과반 서면 동의로 결정하게 되는데, 입자 대표회의는 개정 제안을 제안할 뿐 확정 진단은 아니죠. 그래서 니어는 입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됩니다. 이것입니다. 관리부장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입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며, 리얼 공동택 관리 방법의 변경의 확정. 변경을 확정하는 것은 입자 등의 의사 결정 대상이지 입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사항이 못 됩니다. 리얼 입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 못 됩니다. 미연분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개량, 입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이, 미음이 조합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동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안건. 관리주체가 공동택을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 관리 방법으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관리비 등을 부가 징수하는 내용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 중에 이 안전관리계획은 공용인 시설 설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 표현하고, 공동택의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있어서는 공용인 시설 설비만 안전관리계획 대상이고,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는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이 못 되죠. 그러면
4번에 동그라미 4번 보게 되면 세대별로 설치한 연탄가스 배출기,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다면 전유 부분에 설치한 시설 흡입로서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4번에 넣습니다. 5번입니다. 공동체 관리주체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업무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늘상 사후체 업무와 비교하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에 하자 보수 보정 후의 예치, 하자 보수 보정의 예치는 사후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니은 장기 수선탕음의 정립, 관리주체 고유 업무이죠. 그리고 디귿 공과금의 납부 대행, 관리주체 고유 업무인데 우리가 공과금과 관련되어서는 제 친구 전투가 지정한 생입보험 기억나십니까? 보험이라는 친구 있었죠. 그래서 관리주체가 공과금을 납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간선시설의 설치, 이 간선시설은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투자를 건설하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법령에 정한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1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간선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얼은 사업체가 해야 될 일에 해당되고 관리주체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주체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기 때문에 기업과 리얼을 조합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지도이사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 여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수적 취소 사유를 찾아라. 시험에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자격취득과 관련되어 보는 시험을 통해 자격취득하고 사는 일정한 경력을 쌓은 때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장 경력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세대 이상의 공동택 500세 미만의 관리사무장으로 3년 근무한 때 소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주상 복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300세 미만인 때 경력 3년인 때 소장으로서 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되게 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와 관련된 결격 사유 기간 3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주택관리사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취소 사유에 있어서는 임의적 취소와 필수적 취소 사유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적 취소 사유는 양다리 걸친 금자씨 결혼했다. 거짓 부정한 6가지만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주택관리사가 2 이상의 공동택단지에 종사한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금자씨의 금은 공동택 관리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은 때, 그리고 금자씨의 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때, 그리고 주택관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갑자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과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2번 동시에 2 이상의 다른 공동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바로 2번이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을 2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자격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양다리 걸친 금자씨 결혼했다. 거짓 부정한 이 6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 자격증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구분해 주시는 게 6번과 관련된 문제 푸는 요령이 될 겁니다. 7번입니다. 관리사무상의 손해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상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상 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동택에 관리사무상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상의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00 미만의 경우는 3천만 원이죠.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상의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보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장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위 틀린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택의 관리사무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회수 제한 기간으로 3년.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와 주택관리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4번, 그 밖에 이에 준한 효력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3위 틀린 정답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장의 손해상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인 관리사무장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배치된 날 관련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 여기 유효기간 만료일은 다른 보장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장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보장 방법에 재가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기원합니다. 실제 손해배상하고 재가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문에 보셨던 공탁금의 회수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런 구분을 해주신다고 하면 15회 시험과 16회 시험에 관계법규의 손해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반복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관리 실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사업체 하자 사무청 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붕공사 있는데요. 이 지붕공사는 하자 사무청 기간이 4년이죠. 그래서 1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을 구성한다. 2번입니다.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번 맞죠. 특히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5, 4, 3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4년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된 자는 4년 이내는 다시 동별 대표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 관리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가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500세 이상의 공택에 있어서는 회장 감사를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가반 찬성으로 회장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500세 이상의 공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원적으로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9번은 3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해당 공택에 동별대표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대표자일 수 없다.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동별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9번은 3을 답을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임대택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오피스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사유에 해당한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에 100분의 5 이상을 임대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산체, 주택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한 택지 중에 100분의 10, 10% 이상을 임대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 임대 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가 아니죠. 3번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일정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체 관리 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라고 하는 말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 가격은 택지 공급 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택지 공급 가격에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환매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이 고려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임대택 임차인은 임대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전대 행위는 규제 대상입니다. 전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임차인이 전대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 5번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1번과 관련된 사항을 잠시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임대택 법령과 관련되어 오피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을 때 여기 오피셀은 임대택을 건설 임대택과 매입 임대택으로 구분하면 매입 임대택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건설 임대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만이 건설 임대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매입 임대택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을 매입 임대택이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령 적용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 오피스텔인 매입 임대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준주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오피스텔과 관련되어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한다고 하면 임대 조건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임차인 현황을 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 현황 신고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시길 임대조건 신고한 날부터 1년 지난 때 매년 저 오피스텔인 매입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사항이지만 임차인 현황 신고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피스텔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이고 5년 이내에는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관련된 관리상의 특례로서 임대택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대상이 아니며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사항은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10번은 1번이 정답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임대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임대택조합의 설립 절차,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번. 임대택조합의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 관계와 수익, 손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4번. 임대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대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인가받아 설립하는 임대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대택조합의 설립, 해산 시에는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임대택의 매각 제한이 되는 임대 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입니다. 건설 임대택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한 임대택 또는 국민택 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영구적인, 영구 동원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택은 그 임대택의 임대 계절부터 50년이죠. 영구임대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50년. 그리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 재정과 국민택 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영구란 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입니다. 장기 전택은 임대 의무간 20년입니다. 그래서 50, 30, 20이 조합된 3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경우 접도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접도 의무는 건물을 건축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6m 너비에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3,000 이상일 때. 연면적계가 5,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 기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1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하여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러한 관람석이나 집회시설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갈 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러한 출구시설이 필요로 한데 1. 문화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유락시설 4.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구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의 학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답은 5번으로 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단독주택 또는 공택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의 형태가 단독택, 공동택이라고 하면 그때는 단독택, 공동택 자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물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다면적 합이 300제곱미터인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자동차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의 경우는 유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학원의 경우에는 교육, 연구시설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학원이라 말쓰더라도 교육, 연구시설이 못 됩니다. 4번입니다. 경마장의 경우 관람성의 바다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문화집회시설에 속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치과의원,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여기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병실을 갖춘 병원일 때만 의료시설이라 표현하고 지금처럼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에 넣습니다. 16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외유적으로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할 때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경 의미가 없는 곳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여기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산 주변,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산 주변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나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따로 나무 심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그리고 3.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래서 공장으로 소형에 해당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과 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4. 산업단지 안에 공장. 만약 이 산업단지 안에 나무를 심게 된다고 하면 나무 잘 자라겠습니까?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조경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5번 대지에 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척지 등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나무 심더라도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16번은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5,000,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1,500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7번 함께 보십니다. 도정법상 주택정주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말하는데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아닌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수사업과 관련되어 사후 현물 보상을 채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분양신청과 관련된 기본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위한 전제 절차이죠. 먼저 이루어졌던 선행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 기간, 분양가격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은 저러한 통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2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분양신청과 관련된 효과로서 분양신청 기간 중에 분양신청했다면 이분은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분양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때는 현금 청산 대상이죠. 그리고 그 현금 청산과 관련되어 최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분양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그 내용과 수립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저 수립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요. 먼저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을 청산할 수 없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이는 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정문은 보통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는데, 지금처럼 없다로 표현하게 된다면 함정인 것으로 일단 의심해 봐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여기 분양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계획하는 것, 그것을 분양 설계라 표현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되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게 된다면 분양신청 모두 끝난 상태이죠. 그러면 분양신청이 끝난 때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한 분들 중에 정비사업 끝나고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그들 대상으로 정해 놓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 설계는 언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입니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 들어가 정한 바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토지 하나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초로 주택 하나 공급하는 것을 원초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좁은 토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좁은 토지와 관련되어 지나치게란 말 쓰게 된다면 원래 분양받을 것보다 늘리거나 감소하는 한지 방법으로 분양 대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게가 너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두 글자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청산 대상이죠. 그래서 지나치게란 말 쓰게 된다면 네 글자이기 때문에 증환지, 감환 대상이고, 너무라고 하는 두 글자 쓰게 된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런 구분해 주시는 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으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1인 1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인 1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1인 1주택의 공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 중에 수도권에 과밀, 억제 권역에 소재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1인 1주택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밀 억제 권역 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환경 보전 권역 그렇게 구분하는데 성장 관리 권역과 자연환경 보전 권역 안에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 기숙사인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으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1인 3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내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7번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받게 된다고 하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만 새로운 아파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로서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그러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해서 안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실부터 이전 고실까지 종전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말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은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18번입니다. 도정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택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희망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 말 나오게 된다면 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가로구역에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을 뭐라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건축될 수 있는 건물의 높이, 층수는 7층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19번입니다. 재정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설명은 주택 공영개발지구의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재정비促진지구가 관계없는 사항으로 1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2, 3, 4, 5 한번 봐놓으시고, 다만 앞으로 도축법과 관련되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으로서 단위 면적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는 주거지역, 그 단위 면적이 50만 정사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고, 중심지역은 20만 정사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으며, 고밀 복합형의 경우에는 10만 정사 이상일 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 고의되게 되면 지정 고의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취지 증명하면 바로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된 효과에 관한 사항, 요건에 관한 사항 저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19번은 1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20번 함께 오십니다. 소방기본명상 소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대가 방송, 제작, 촬영 관련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 지원 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촬영 활동, 지원 활동도 소방 지원 활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관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요청한 유관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자기 집에 불 났을 때 자기가 불 끈다고 하면 그 대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스 등의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 입은 자가 있다면 손실보상 받지 못한다. 피해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을 5번으로, 21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소방방수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 공탁의 통지에 불복한 자는 지급 또는 공탁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되어 있는 5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22번입니다. 승강기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안전행정관은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의 식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번 승강기 품질 보증은 3년 한다. 그래서 하자 담성기간 3년이죠. 2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승강기 제조자 등은 승강기 관리처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4번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어부를 한 자는 안전행정관에 허가받아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를 어부를 한 자는 승강기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 안전행정장관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허가받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은 답을 4번에 넣습니다. 23번입니다. 승강검사 및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관리처는 설치 후 15년 들여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 대상으로 설치 후 15년 들여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 승강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 대상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관리처는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체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따로 보고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안전행정관은 승강관리처가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해당 정도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다. 정밀안전검사의 효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3번 옳은 지원입니다. 4번입니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경우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 자체 점검은 운항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만 자체 점검하게 되는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라면 운행 중단 상태이죠. 자체 점검 면제 대상입니다. 5번입니다. 승강관리처는 자체 점검 스스로 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2번으로, 24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의 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번입니다. 심야 전류를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V인 전기 수용 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2번의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 심야 전류를 이용하면서 전압 600V 이하인 경우, 휴지 중인 전기 설비, 그리고 용량 20kW 이하의 발전 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을 2번에 넣습니다. 25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연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검사 또는 정기검사한 때 검사 완료부터 7일 이내에 검사 확인증을 검사 신청인에게 내줘야 된다. 확인증 발급은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있어서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전기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자연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연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사용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받고자 하면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각각 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 실시한 안전공사는 그 확인증을 검사 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기설비에 있어서는 사용전 점검에 있어서는 사용전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 완료한 안전공사 전기 판매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소유자가 정기 점검을 따로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전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사용전 검사, 전기검사를 소유자가 각각 신청하게 되지만, 일반 전기설비에 있어서는 사용전 점검에 대해서만 일반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점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 정기 점검은 일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 군, 구에 정기 점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정기 점검 받는 것이지 누가 신청하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구분 한번 해주시는 게 바로 1번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2번입니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 자연전기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시하는 사용전공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전기사무전기설비와 자연전기설비에 있어서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임시 사용 가능한데, 전기검사 그리고 일반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임시 사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은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시 사용기간은 몇 년이다? 임시 사용기간은 3월로 하고 그 기간 연장하게 되었을 때 1년 이내 최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기간은 3월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그 일부만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전체에 대하여 검사 완료부터 4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재검사는 3월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이란 말을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 공부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재점검, 재검사에 있어서는 1, 2, 3이란 말을 기억해 놓으신다면 4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3개월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 가스터빈,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가스터빈과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자연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을 2번에 넣습니다. 26번입니다. 시설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경영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시설물의 하자 담보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처가 직접 실시한다. 하자 담보청 기간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관리처는 일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3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셨는데, 정밀안전단 대상 중에 정기적 정밀안전단은 사용 승인부터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의 경우에만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3 맞습니다. 4번,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때 내진 통상평가 포함시켜야 된다. 5번, 하자 담보청 기간 내 시공자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26번은 답을 2번으로, 하자 담보청 기간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민가관리처는 시군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계획의 수립 제출 시기
2월 15일 1번 맞습니다. 2번 16세 이상 공택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아파트에는 1종 시설물 없죠. 2번 맞습니다. 3번 관리처는 하자 사무청이 안내 시설물을 시공한 자라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번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대가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마다 결정한다. 이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마다 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28번 함께 오십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 분속하는 한 동의 건물, 그 건물의 토지나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대지는 집합 건물의 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기억,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을 때 균등한 비율로 공용분의 관리 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공용분의 관리 비용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비율로 관리 비용 부담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독립된 처분 대상, 객체 못 되죠. 그래서 주종 관계에 따라 전유 부분이 처분되게 된다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이것이 옳은 지문으로 2번을 정답해 놓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침입권으로서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고 1년 만에 그 수익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고 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죠. 3월이면 3%, 한 달이면 1.5%였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빈칸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3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50 기입하면 됩니다. 3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빈칸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국민세 채권은 국토교통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국민세 채권의 발행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1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1 기입하시면 됩니다. 3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쓰시오. 리모델링 투입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기입하면 되죠. 33번입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에 달려있는 주차장 등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4번입니다. 임대주택법령상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신행정수도와 관련되어 이전하는 기간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이 이전하기 이전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임대료를 공급받아 적법하게 전달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3개월과 2년을 각각 기입하면 됩니다. 35번입니다. 건설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 다시 출조하는 것 같은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래서 멸실과 같으냐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축에 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36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 설비 설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 피트, 닥트의 단 면적과 수선구.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를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선구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설비 유지 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수선구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쓰시오.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인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부터 몇 년? 10년 지난 때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이후에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 실시한 경우는 그 수시점검 완료한 날을 말한다. 그래서 기준일과 관련된 사안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빈칸에는 사용 승인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3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빈칸에 공통적으로 정할 들어갈 용어 쓰시오. 건축물과 담장은 무엇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바로 건축선이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선을 각각 기입하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소방 대상물인 장소, 그 이웃 지역으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 지역을 설명한 것입니다. 40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다음 각호 주택의 소유자, 바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수를 제외한 공동주택, 바로 연립, 다체를 말합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에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6회 기출문제 이렇게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